남들보다 더 잘 쓸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그 관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암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시다면 여전히 나는 기본 문제에 대해서 암기를 높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고체 연소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죠. 이건 어떻게든 좀 쓸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이 문제는 출판사 화수목에서 나온 화재공학개론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2017년도 공부를 2018년도 공부를 할 때 정규반에서 그랬어요. 이제 그 연소공학 쪽은 이건 상당히 심화되는 수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 쪽을 갔는데 그때도 연소공학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제 남의 이제 이건 좀 어려운 거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심화반하고 두 번째 시험 때 52점을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봤을 때 연소공학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소공학을 그때 이제 8월 시험을 보고 다음 거를 할 때는 내가 연소공학이 취약하다. 연소공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좀 화재공학, 연소공학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골라서 잡은 책이 화수목의 그 화재공학개론 그 책을 잡고 쭉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읽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강한 게 화재공학이야. 이제 좀 갑자기 원론책을 한번 쫙 읽고 나니까 되게 이제 그게 대한 전체적인 뷰가 잡히니까 되게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혹시 이제 보면 이제 화재공학 원론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화재공학 개론 책, 그런 제목의 책이 한 2개 있는데, 화재공학 개론은 좀 더 편의하고 이렇게 쉽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화재공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감이 아직 없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시간 많이 쉽게 써져 있기 때문에, 화재공학 개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1번 문제하고. 자, 고체 연소에 영향을 주는 변수, 표면적 대 질량과의 비화의 관계. 이제, 표면적 대 질량. 질량분의 표면적이거든요. 질량분의 표면적. 이걸 원래는 비표면적이라고 해요. 비자가 보면 당에 해당되는 거예요. 질량단 표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비표면적이라고 하는데 화재공학 개론에 나도 이제 보통 비표면적이라는 여기는 문제가 표면적 대 질량비의 관계라고 나왔구나.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화재공학 개론을 보니까 그게 표면적 대 질량비의 관계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과의 관계, 열 발성과의 관계, 단열재와의 관계. 그러는데 표면적과 질량의 관계. 자, 어떤 큰 나무 조각을 작은 조각 작은 조각으로 쪼개면, 자, 이게 작은 조각에서는 질량 대비 표면적이 커요. 비표면적이 큽니다, 이게. 작은 조각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 그대로 절반으로 쪼개면 원래 이 부분이 표면으로 또 하나 표면이 생기잖아요. 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표면이. 자, 표면이 커지면, 그러니까 표면 대비 질량이 적으면, 반대로 질량이 적으면 안쪽으로 열의 방사, 바깥에 이 표면에 가열되어 있는 열이 가열됐을 때 그 안으로 열의 방사가 줄어듭니다. 열의 방사가. 그러니까 질량이 적으면 줄어들고 질량이 크면 방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표면에 열이 머무르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리니까 그걸 이제 열의 방사라고 하는데,
점화원의 열의 방산의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자본적으로 쪼개서 질량분의 표면적이 증가하면서 연소가 더 용이하다. 이 작으면 안으로 열 방산이 적어서 표면에 가열 효과가, 온도 상승 효과가 더 큰 거죠. 결국은 발화온도에 도달해야지 이 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빨리 발화온도에 동일한 열을 가했을 때 안으로 방산이 적으면 표면에서 빨리 더 발화온도에 도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소 방향, 방향과의 관계, 여기 방향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죠. 어떤 방향인지, 바람의 방향인지.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공학 기록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이 그 연료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직 연료에서 화염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수직 연료는 일단은 수직 연료가 수직인 것과 수평인 것. 수직이면 여기 수직이면 여기는 이제 탔고 여기가 열분해된 가스가 여기서 나오는 영역이면 그게 화염을 만들면서 이렇게 대류의 방향, 대류의 방향과 미연소 가스 대류 방향과 미연소 가스도 같이 미연소 가스 대류 방향과 미연소 가스의 방향이 여기를 연소 가스의 방향이 같이 흘러가는 병류, 그렇게 병류 화염이라고 합니다. 이 평행에서 흘러가는 병류 화염 확산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기 인입된 공기 흐름 관점에서는 순풍, 역풍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기 흐름과 같이 가는 순풍입니다. 그러니까 대류 방향과 미연소 가스의 방향이 같은 같이 가는 병류 방향이면서 동시에 순풍, 공기 흐름의 순풍이기 때문에 수직 연료의 화염 확산이 빠릅니다. 연료에서. 그런데 수평에서는 공기 흐름이 화염 확산하고 역행하는 역풍이면서 연료를 가열하는데도 이런 연료를 가열하는데도 이쪽 연료를 가열시키는데도 오직 복사열만이 작용을 합니다. 복사열. 그래서 수평에서는 수직 그 연료에 비해서 느리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세 번째 열관성의 방향 말고 열관성은 관성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관성이잖아요. 열관성은 열을 받았는데 온도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온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온도 상승에 저항하는 거예요. 온도 상승. 그게 이제 관성입니다. 열관성은 K로 C 이렇게 우리 열관성식을 합니다. 열관성. K는 열 전도도죠. 열이 주변으로 얼마나 빼앗기는 그러니까 주변으로 열을 많이 빼앗겨 버리면 스스로 온도를 올리지 않고 주변으로 열을 나눠져 버려요. 옆으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온도가 잘 안 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씨는 비열의 개념인데, 노씨는 우리가 많이 만나요. 노씨. C가 뭐예요? C가 비열이지. C는 비열입니다. 비열은 몇 칼로리냐? 1g을 1도씨 올리는데 몇 칼로리냐? 질량에 대해서 질량 1g에 1도 올리는데 몇 칼로리야? 여기에 밀도를 곱하면 밀도는 미터 삼성 킬로그램. 여기는 그램이 그냥 여기 그램이니까 그램으로 쓸게요. 여기 뭐 워낙 그램이 한 여기 센티미터 정도. 이런 식의 이게 밀도의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걸 곱하면은 여기 센티미터 가면 칼로리 세제곱 센치를 1도 올리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질량을 1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질량이 차지하는 부피 개념으로 공간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로시를 하면 그 공간을 1도 올릴 때 칼로리가 얼마나 필요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로시가 크면 이게 그러면 1도 올리는데 그 어떤 최적의 어떤 그 가열물을 1도 올리는데 칼로리가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칼로리는 나는 잘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적은 칼로리. 그러니까 이 관성이 들어가 그 저항이죠. 일종의 변화에 대한 저항. 그대로 적은 칼로리는 나는 안 오겠다. 온도가. 그게 그래서 그거 이제 K-로시가 열 관성입니다. K는 빼앗기는 거, 빼앗기는 로시는 이 주변으로 손실 빼앗기는 거. 이건 빼앗기지 않고 열을 소화했지만은 그것에 반응을 하는 정도. 근데 여기는 그 연소에서는 발화에라가 활용 확산 이런 쪽에서는 공간의 개념이잖아요. 어떤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가열물이 이만큼 덩어리의 가열물이 1도 올라가는 거, 발화 온도까지 올라가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로를 붙여서 질량의 개념에 비열을 어떤 공간 최적의 개념에 로시 어떤 그 온도 1도 올 때 얼마 칼로리 필요했느냐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K로시는 열반석은 이게 로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편하게 좀 이해해 두시면 쉽게 K로시 설명을 이게 어디에서든지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난연제는 물질의 가연성이나 인화성을 약화시키는 건데, 난연제의 어떤 기제를 적어주시면 되고, 단연제라고는 단연제는 뭐예요? 고체 연소에, 단열에 의해서 열 전달을 제어하는 거죠. 열 전달을, 열의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단연제는 열 전달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난연제라고 봤었을까요? 단열제였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 설계 프로그램 성능 인증. 자, 가스계 소화 설비를 할론이라든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하고 불화성 기체 소화 설비 이런 가스계 소화 설비를 제조업체가 가스계 소화 설비를 하나를 우리 회사의 가스계 소화 설비를 개발을 해서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 이제 우리 회사의 가스계 소화 설비 이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중에서 다 파는 배관, 선택밸브, 이산화탄소 약제, 아니면 IG100 약제, 사실 우리 회사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 회사가 만든다면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설계 프로그램을 회사에서는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설계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할 때 약제는 어느 제조사에 어떤 약제를 쓸 것이고, 선택밸브는 어느 제조사의 선택밸브를 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설계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면 약제 100kg를 어느 공간에 터뜨렸을 때는 방출 시간은 어떻게 되고 방사압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설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놓으면 설계에서는 그 설계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설계 프로그램으로만 설계를 해야 돼요. 인증받은 설계 프로그램으로. 그럼 우리 회사 때 설계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딱 하면 그 설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부품만 또 써야 돼요. 결국은 이제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그 부품까지 같이 공급을 하게 되고, 설계 프로그램은 그 설계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공짜로 그 설계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해주는 식으로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가스계 약제를 하나 우리 회사 걸 개발을 한다 그러면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을 하면 이 설계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면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제 저장실에서 방어 구역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여가가지고 방어구역 면적은 이러고 해서 이제 설계 프로그램을 했는데 실제 이제 방출 시간이라든지 뭐 방사비라든지 그게 설계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그 각 그대로 나오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설계 프로그램대로 하면 제대로 된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설계 프로그램이 정직한 건지를 시험을 하는 게 설계 프로그램의 유효성 검증입니다. 유효성 검증. 그 유효성 확인이에요. 그걸 이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라는 곳에서 해요. 그게 이제 하는데 검증을 하는데 거의 막 코로나 때 같은 막 2년도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거기도 막 코로나에서 또 직원들 안 나오고 그래요. 계속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2번씩 업체 나와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거든요. 반복된 시험, 조건을 바꿔서 시험하고 그래서 설계 프로그램들이 그 값이 나오는지 그게 한 1년 넘게 이렇게 소요가 보통 되고 그래요. 근데 그 유효성을 하는데 자, 유효성을 하면 일단 그 시험 모델은 제조업체에서 그 20개를 모델을 제시해줘. 모델 20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이 방어구역의 사이즈도 다르게 하고 배관 여기까지 가는 배관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러 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모델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20개를 제시하면 이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5개를 임의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험을 해보는데 5개 이상을 합니다. 5개 가지고 유효성 검증해야 될 모든 사항이 검증이 안 될 것 같다. 이 5개만. 그러면 그쪽에서 또 새로운 모델을 요구해요. 자, 높이를 최대 높이로 배관을 최대 높이로 올려서 가는 경우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검증을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에 맞게 그 모델이 그런 것들이 일부가 그 모델로 5개를 했었을 때 잘 안 되면 그게 다 확인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가로 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해가지고 요구해서 그 모델을 제시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할 때 약제는 그 형식 승인받은 약제를 쓰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밀 시험이라든가 또 방출 시험 여러 이제 방출 시험도 하고 분사 헤드가 그 방출 면적 분사 헤드가 하나가 커버하는 방출 면적이 적합한지 그 다음에 실제 불을 끄는지 이 시험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 이게 소화시험 같은 경우는 A급 목재를 쌓아놓고 또는 중합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스틱 합성 수지들을 놓고 불을 실제 이제 소화를 하는지 보고 또는 B급 헵탄이라고 하는 가연물을 약간 뭐 우리 휘발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걸 불을 붙여놓고 제대로 끄는지 시험도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A급은 잘 꺼지는데 B급에서 잘 안 꺼져서 얘들을 좀 많이 먹어요. 자, 뭐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설계 프로그램 유효성 확인은 이 설계 프로그램은 유효성 자 설계 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유효성 확인 어떤 시험이 있느냐 설계 프로그램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설계 프로그램의 매뉴얼은 어떤 매뉴얼이 제공되냐 이 세 가지가 설계 프로그램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근데 뭐 매뉴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매뉴얼은 이런 원래 이제 설계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 그걸 잘 제공한다 하면 그런 매뉴얼은 해결되고 그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 유효성 확인은 뭐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챙기셔야 돼요. 만약 이쪽 공부 안 되셨다면 꼭 챙기셔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글쎄 이제 저는 설계 프로그램 유효성 확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면 여기 답안에는 뭘 쓰지? 25점짜리인데 먼저 이게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프로그램의 개요에 대해서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유효성 확인의 주요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 기타 뭐 근데 우리 유효성 이제 기술사니까 우리가 유효성 확인을 했는데 우리나라 현재 유효성 확인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어떤 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할 게 뭐가 있는지 정도까지 남겨준다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효성 확인 관련돼서 사실 유효성 확인 때문에 업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한 1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공간, 시험 공간 계속 유지해야죠. 수도권의 시험 공간을, 그 넓은 시험 공간을 확보해서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용이고, 또 담당 직원 한 2명 이상 계속 유지, 다른 일을 안 시키고 이것만 해야 돼요. 그것도 상당한 비용입니다. 전담 인력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1년 내에 그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이제 1년 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실제 가스켓 설비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한 5억 이상 유효성 확인까지 다 그 5억 이상 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팔아서 순수익만 5억 이상을 남겨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후에는 또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 또 그 사이에 경쟁사들이 어떤 경쟁사가 나타날 건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가면은 상당히 이제 제조업체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효성 확인하는 것들도 뭐 실제 제대로 하되 좀 더 제조업체 부담이 줄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이제 유효성 확인 쪽입니다. 자, 특별 비난 계단, 계단식 및 부속실 제한 설비 화재안 등 기준에 이건 특별한 게 없어요. 제어구역 선정하는 거, 유입공기 배출 방식 종류 3가지 있죠. 외기 취입구도 설치 기준이 있어요. 자, 외기 취입구 설치 기준 같은 거 볼게요. 3번만 한번 볼게요. 3번 보면 제 답안에는 1번 외기 취입구 설치의 주요 원칙, 2번 외기 취입구 설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외기 취입구 설치 기준만 외우고 있으시면 돼요. 하지만 답을 쓸 때는 그 기준이 왜 그 기준이 있을까? 그 기준의 배경에는 뭐가 작용할까를 순간 한두 개를 뽑아가지고 좀 써주시면 돼요. 딱 보면 외기 취입구 설치할 때 배기되는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도록 설치 기준이 돼 있구나. 또는 빗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구나. 이런 게 설치 기준에 있어요. 설치 기준을 답안 쓰실 때 따다닥 일단 한 앞머리 몇 개 해서 옆에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여기에 작용하는 원칙이 뭘까? 순간적으로 한두 개를 쫙 찾으셔가지고 먼저 써주시고 설치 기준을 가셔야죠. 여기에 외기 취입구 설치 주요 원칙까지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답안을 쓰실 때 내가 알고 있는 팩트에서 그 어떤 제시하는 어떤 배경이 되는 것들은 순간 뽑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밋밋한 평면적인 답안 제시는 안 된다. 입체성을 어떻게 내가 줄 건가를 답안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그 입체성을 나는 뭘로 찾을 건가를 늘 고민하시면서 해야 돼요. 합격하셔야 되는, 합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다소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걸 순간순간 한두 개만 되더라도 단 한두 개만이라도 찾아서 그게 맞냐 틀리냐는 또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논란의 소지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맞아? 이게 아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자, 제어반에도 제어반이 갖춰야 될 기능들이 쫙 있어요. 그건 뭐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제어반의 역할이 결국 감시하는 거, 구성 요소를 감시하는 거구나. 구성 요소를 제어하고 조작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감시하고 또는 제어하거나 조작하는 거잖아요. 제어나 조작이면 뭐 똑같은 말인데 뭐 그렇게 썼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진 않대. 그냥 제어하는 것보다 제어 및 조작하는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좀 이런 식으로 약한 입체성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기능하면 기능에 쭈루룩 8가지를 쓴다가 아니라 한 덱스 하나 정도를 더 두어서 자, 제어반의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갖춰야 될 기능, 이런 식으로 좀 입체화시키는 걸 하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 단축하는 거, 제조소 쪽에서는 제일 아마 뭐 25점짜리 문제를 내는데 매력적인 주제일 거예요. 이거 많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잘 아셔야 되고요. 자, 위험물에 유효한 담이나 벽을 설치하면 제소소하고 인근 건축물 사이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죠. 이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위험물 제조소하고 인근 건물을 해야 되는데 유효한 담이나 벽을 설치하면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효한 담이 뭐더냐? 담의 높이가 유효해야 되고 담의 길이가 유효해야 되고 담의 재질도 유효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유효한 담의 높이가 중요하죠. 자, 유효한 담의 높이는 이렇게 건축물이 인근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근 건축물. 자, 여기는 화연이 이렇게 열이 여기에 화재가 미치는 열이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선가 미친다는 여기는 좀 안전해요. 여 밑에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 곡선 이 높이 제조소 등의 높이를 외벽의 높이 이걸 A라고 외벽이 있어요. 외벽 여기 외벽 A라고 높이 A 외벽의 높이가 A면 A 이후부터 이제 뭔가 열을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수열 헌고라고 합니다. 수열. 열을 받는 헌은 우리가 인건이 아니 예전에 관청 원님 계신 봉헌 그거와 똑같은 그러니까 빌딩 건물 열을 받는 건물 높이 해서 수열 헌고 곡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화재날 때 열이 미치면 어디까지 이 곡선에 따라서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열 헌고가 여기 결국은 PD 제곱 플러스 A 형태의 곡선. 기울기는 이 P는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이 담의 재질에 따라서 P 값을 달리 설정을 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리가 여기 D면. 자, 근데 여기 PD의 제곱 여기까지가 D라가면 D라가면 PD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D 곡선이 여기까지 D라가면 PD의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PD의 제곱 플러스 이 곡선. 자, 이 경우 같은 거 보면 이게 H, 건물 H가 이 PD의 제곱, 이 D까지 떨어져 있는데 PD의 제곱 플러스 A보다 낮게 있죠. 그러니까 건물은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 여기 탑 높이는 어쨌든 2m 이상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담이 어디에 있든 2m 이상만 됩니다. 2m 이상이 되면 되고요. 그러니까 H가 PD의 제곱 A보다 작으면. 그런데 반면에 건물 높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일부가 이렇게 위험한 구간이 노출이 위험한 구간이 일부가 위험한 구간이 여기는 위험한 구간이잖아요. 근데 담에 여기 거의 담이 여기에 설치됐다. 그럼 이 지점 담이 있는 이 지점 이후에 D 여기는 PD의 제곱 플러스 A야. 이 높이는 여기에서 이 부분은 안전한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 미치잖아요. 이 미치니까 안전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H 높이에서 이 부분을 빼준 만큼 담 높이를 가져가면 돼요. 이 부분 안전한 부분만큼 빼준 만큼 그게 그래서 담 H는 H 마이너스 P 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P D의 B 어차피 A는 서로 없어져 버리니까. 자, 이거 구체적인 이 내용은 좀 방향은 제가 설명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H가 PD의 제곱 플러스 A보다 크면 이 H 값은 담높이 H 값은 이렇게 결정되고 적으면 H는 그냥 2m고 그렇게 결정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조건을 주어졌어요. 제조소의 외벽 높이는 2m라고 하고 문화재의 H 여기가 문화재라고 했어요. 문화재. 이게 문화재. 이 건물이 문화재인데 문화재는
20m. 그 다음에 여기서 P는 PD 제곱 플러스 A 할 때 P는 여기 방화문이 미설치되어 있는 방화구조예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P는 0.04입니다. P는 0.04. 그 다음에 제조소하고 문화재사의 거리, 이거 D는 30m. P는 0.04. A는 20m라고 하네요. 그래서 P제곱 플러스 A를 하면 56이 나와요. PD제곱 플러스 A는 56이 나옵니다. 근데 건물 높이는 H는 20m라고 했어요. 20m. 20m는 PD제곱 플러스 A보다 낮기 때문에 이 곡선보다 낮기 때문에 이 실제 건물은 낮기 때문에 여기 담높이는 2m만 되면 되는 거죠. 담높이는 2m만 됩니다. 이건 뭐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뭐 조건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런, 예를 들면 유효한 담높이 구하는 방식은 잘 알고 있는데 P값까지 우리가 외우고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4번에 담높이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유한 답을 높이를 구하시오에서는 실패하신 분들이 좀 제법 있으실 거예요. P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제 네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문제는 다 할 수는, 뭐 알면 좋은데, 그래서, 근데 P값은 사실 P값 외우는 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P값 외우는 게 복잡하진 않아서 여기 이쪽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퓨즈블 링크 타입 폐쇄형에는 열 반응 시험. 이건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쳐다보지도 말고, 이게 나왔다고 해도 이거 가만히 버리세요. 이제 저도 설명도 안 드릴게요. 이건 퓨즈블 링크 폐쇄형 열 반응 시험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이게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이런 거에는 미련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자, 6번은 두 개 문제로 돼 있는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및 밸브 설치 순서, 그 다음에 개폐 밸브 구조, 소방용 밸브 성능 인정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서의 개폐 밸브의 구조,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돼 있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비 쪽에 밸브 설치 구조라든가 하는 부분 기존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상수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 상수도 직결형을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의 상수도 직결형을 채택을 해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가 제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 쪽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폐밸브 구조는 말고 그냥 간이 스프링클러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크게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연결되느냐, 펌프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냐, 그 다음에 가압수조를 이용하느냐, 캐비넷형을 이용하느냐. 자, 거기에 배관 및 밸브 설치 순서가 각 네 가지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수급개체 압류시하고 외웠었거든요. 수급개체 압류시. 수급개체 압류시로 상수도 직결형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수도용 계량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있죠. 주요 장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수도용 계량기는 알고요. 급수 차단 장치는 뭐냐면 화재 시에 간이 스프링클러 쪽에 상수도로 연결하면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압력 이상이 잘 나와줘야 되잖아요. 방사압이 그래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쪽에서 다른 쪽으로 나가는 배관들을 밸브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간 스프링클러 쪽으로만 물이 오게끔 해주는 게 급수 차단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간 스프링클러 쪽으로 오는 급수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급수들을 차단해주는 장치가 급수 차단 장치다. 그 다음에 뭐 개폐 표시형 밸브 알고요. 체크 밸브. 자, 압력계는 체크 밸브 이후에 설치한다. 그 압력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체크 밸브 이후에 2차측의 압력이기 때문에 즉 체크 밸브 이후에 설치해야 된다 정도만 좀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하지만은 상수도 직결형 중에서도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24년 12월에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가 시행이 됩니다. 이미 입법이 됐어요. 시행 날짜만 24년 12월입니다.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 분기를 하고 수도용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개폐 표시형 밸브를 하고 세대별 개폐 밸브 간이다. 이런 순서대로 이 장치를 순서를 해라라고 화재안전 기준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간 스프링클러는 다른 여러 가지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쭉 그 장치 구성 순서 하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직결형 2가지 일반적인 상수도 직결형과 주택 전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그 정도로 이쪽에는 좀 알고 있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제 어떤 분이 이여담인데 저랑 같이 뭘 같이 배우시는 분인데 좀 늦게 오시면서 하루 종일 저 똥 치우느라고 늦게 왔대요. 집이 아파트 2층인데 일어나 보니까 그 침실 쪽에 화장실에 똥물이 넘쳐가지고 샴푸 떠다니고 뭐 떠다니고 그거 다 치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적적 메인 오수 배관 쪽에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티슈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게 안 녹잖아요. 물티슈가 이만큼 그게 배관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배관을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2층이니까 1층부터 이제 그 10몇 층 아파트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오폐수가 2층부터 이제 역류하기 시작해서 2층 집에가지고 거의 하마터면 그 침실까지 똥물이 넘쳐 들어올 거예요. 역류 방지, 수도용 역류 방지를 보다 보니까 마치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2교시에 대한 걸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다음 해도 또 이제 맞닥뜨리실 건데 내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또 공부를 좀 해야 될 건가 하는 차원에서 좀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 2교시 보면 뭐 적어도 4개 문제 정도는 모르는 것은 답이 없잖아요. 모르는 거 없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 가지고 몇 줄 써고 나니까 또 이렇게 안 써지고 이제 대부분 많은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 문제부터 가지고 나가는, 갖고 나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쓸 수 있게끔 암기까지 완전히 돼 있는 게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알고 있는 것은 절대 내가 그 부분을 정복한 건 아니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늘 기본 문제부터 준비가 됐어야 되겠다. 사실은 그게 우선이고 그게 잘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또 이 확장되는 문제로도 넓히고
뭔가 또 차별화되는 문제로도 넓히고 하는 거죠. 이 기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기본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죠. 자, 이걸 해서 그냥 제 2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